자, 가자. 자, 저번 시간에 6번에 해당되는 토비가 끝났어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예, 끝났다. 잘리겠다. 약간 불안하네. 자, 6번 보시면요. 저항이 같은 동일한 정보 A, B, C, D 4개가 스위치, 전지, 그림과 같이 저항이 없는 도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위치의 S1, S2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전지의 내부의 저항을 무시할 때, 그럼 꼬맹아, 실제로는 전지 내부의 저항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전지의 저항을 무시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네, 그러면 너네는 자소서를 쓸 때 실제로 전지의 저항이 있다면 이라는 실제 상황으로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센스는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건 정말 단순한 형태로 배우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실제 상황이랑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자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 과정이랑 내용이 똑같이 나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이상한 답이 나와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답이 달라요 라고 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항이 없는 도선에서 연결하였습니다. 현재 스위치를 열고 닫을 때 여기에 대한 변화로 맞게 된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요. 다시 2번을 먼저 해봐드린 것 같아요. 스위치 S1, S2를 동시에 닫을 때 이 상황을 먼저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스위치 2개를 다 열었을 때를 보시면 다 열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꼬마 전구 몇 개가 켜지니? 스위치가 다 열렸을 때는 꼬마 전구 몇 개 켜지니? 3개만 켜져요. 이런 식으로. 3개만 이런 식으로 켜지기 때문에 이 3개가 진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D 이렇게만 켜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C라는 꼬마 전구 자체가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여러분들 저항을 R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합성 저항이 얼마 나오냐면 3R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압은요 라고 하면 여기 전압 V 걸었다 이렇게 났어요.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로 해야 돼? 3R분의 V의 전류가 흘러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요. 캐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역할? 저항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페로도에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저항은 무슨 역할을 하니? 그렇죠. 직렬 연결이든 병렬 연결이든 저항은 배분의 역할을 하는데 직렬 세로에서는 저항은 전압을 배분한다. 그래서 근데 저항과 전압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 배분한다는 거죠. 이때 저항비가 1대1대1이니까 전압도 전체 전압을 1대1대1로 나눠 쓰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체 전압이 2이니까 얘네가 각각 쓰는 전압은 3분의 1V, 3분의 1V, 3분의 1V 쓴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체 전류와 뭐하다? 같다라는 거잖아요. 되겠냐?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여야 되니? 3R분의 얼마예요? V만큼 써요. 그래서 다 똑같이 이만큼 써요. 그러면 얘네들의 꼬마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전력이 밝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A 꼬마 전구, B 꼬마 전구, C 꼬마 전구, D 꼬마 전구의 밝기를 물어볼 거니까 이 중에서 A 꼬마 전구의 밝기는 9R분의 뭡니까? V제곱이 얘의 밝기야. 이해해? 네. 9R분의 V제곱이 밝기고요. C는 안 켜지고요. 9R분의 V제곱만큼의 밝기를 가질 거다.
이게 첫 번째.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각각의 꼬마 정면 밝힙니다. 되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스위치에 S1만 닫을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됐죠? 스위치에 S1을 닫았을 때 회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밝기 비교가 되겠죠. 되겠어? 자, S1만 닫았을 때요. 얘네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모습이 나오죠. 꼬마 전구 A, B, C, D, 드디어 C가 켜져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전압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고요. 얘네들 낱낱이 저항도 그대로인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합성 저항이 얼마인지 보셔야죠. 합성 저항 얼마니? 이거 얼마? 2R, 요거 R. 그러면 여기 합성 저항 얼마? 1분의 9, 3분의 2R. 맞아? 네. 3분의 2R에다가 R 더하면 3분의 5R. 되니? 그래서 3분의 5R이 전체 합성 저항이고요. 전압은 그대로 V가 흐를 거고요. 그렇다면 이 회로도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얼마입니까? 5R분의 얼마니? 3V요. 됐어? 네. 이만큼에 흐를 때 우리는 항상 센스 있게요. 전류는 물론 파스에서 흐릅니다. 근데 항상 직렬 쪽을 먼저 보내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이 직렬 쪽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5R분의 3V예요.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쓰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5분의 3 얼마입니까? V. 요만큼의 전압이 흘러요. 맞아? 그럼 전체 V에서 요만큼을 써버렸으니까 얼마 남아? 5분의 1V가 여기 병렬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병렬은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5분의 1V, 여기도 5분의 1V.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5분의 2V가 걸리는데 이 자체가 그냥 저항 두 개의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로에서는 저항 비율로 전압을 나눴으니까 5분의 1을 1대로 나눴으면 얘가 쓴 게 얼마니? 실제로 5분의 1V. 이게 얼마? 5분의 1V. 이해돼? 이해돼? 얘가 쓴 건 얼마? 5분의 2V. 되겠냐? 그리고 이 회로에서 저항이요. 위는 2R, 아래로는 R. 근데 병렬 회로에서의 저항의 역할은 이제 뭡니까? 전류를 나눠가는 거죠. 됐어? 근데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니까 반비례하게 나눠 갖겠죠. 됐어? 저항비가 2대 1이니까 전류를 1대 2로 나누면 돼. 맞니? 그러면 전체 전류 이거를 1대 2로 나누니까 위로 간 게 얼마겠니? 5분의 5 R분의 얼마니? V. 맞죠? 만큼의 전류가 가겠죠. 여기는 5 R분의 2V만큼 가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의 밝기는 이제 자명하죠. 맞죠? 각각의 전압의 전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A의 밝기는요. 전압이 이거고 전류가 이거니까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5R분의 얼마 나오니? V 제곱. 됐죠? 얘의 밝기도 똑같죠. 25R분의 V 제곱이고요. 얘의 밝기는요.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얼마 나오니? 25R분의 4V 제곱이고요. 얘의 밝기는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25R분의 9V 제곱이 밝기야. 그러면 저 밝기에서 이 밝기로 왔을 때 A, B, C, D의 밝기변은 어떻게 됩니까? 쓰시면 되겠죠? 되겠어? 졸려면 넌 서서 해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S1 스위치와 S2 스위치를 동시에 닫으면 이건 오히려 간단하죠. 전류는 항상 최단 거리로 흐르려고 하고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쏠려 흐르기 때문에 얘를 닫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니? 이거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전선 하나에 꼬마 전구 하나밖에 연결 안 되는 회로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에다가 전선 하나가 더 연결되면 여기서 이렇게 왔던 전류가요. 일로
일루도 안 가고 일루도 안 가고 일루 갑니다. 저항이 없는 쪽으로. 그래서 일루 가기 때문에 저항 뒤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회로도로 바뀐다. 그러면 여기가 V니까요. 얘 저항 아래 전압은 V고요. 전류는 R분의 V만큼 흘러요. 그러니까 이 D라고 하는 꼬마 전구의 밝기가 R분의 V 제곱이라고. 맞아? 그리고 나머지 A, B, C는 안 켜져요. 이게 되니? 이런 상황을 얘기해요. 꼬마 전구의 밝기는 요번에 여러분들 2학기 6단원에 나오는 내신이면서 요즘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전기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회로에서는 얘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전자기 학에서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이렇거든요. 회로도에서 밝기 물어봐요. 그리고 전자기 학에서는 패러데이 법칙 물어보고.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네, 계산을 차분차분하게 끌고 가주면 돼요. 됐냐? 네, 나중에는요, 이런 것들의 크기를 실제값이 아니고 그냥 비율로 놓고 계산하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이건 이 정도의 내용이 안정적으로 머릿속에 있을 때 비율을 놓고 계산할 수 있다. 되겠어? 자, 여기서 메모할 거 빨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전류 파트 회로도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7번은 전자기 학에서 나올 만한 문제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원별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하나씩 뽑아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문제는 8개지만 그 안에 모든 분류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7번 보시면 전자기학의 대표적인 거예요. 전자기학의 대표적인 걸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자기학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전류가 흐르면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자명하지만 사실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는 전기적 현상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자기적 현상도 만듭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적 현상이 같이 생기거든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류가 만든 자기장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고 중학교 2학년 때 전동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었어. 기억나? 기억만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정말 다 들어가야 돼. 됐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는데 이러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자기평가. 그리고 얘가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 세기도 계산할 수 있는지 평가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니? 뭐가 결정하니? 전류의 방향과 하나 더 뭐니? 도선의 모양이야. 그래서 도선의 모양에 따라 전류의 방향을 보고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도선의 모양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니? 몇 가지? 세 가지죠. 그 중에서요. 첫 번째는요. 직선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길까? 얼마나 세게 생길까? 나 이거 할 수 있는지 봐야죠.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이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어떤 모습으로 생기니? 어떤 모습? 동심원 생기더라. 그 단어로 표현하는 거야. 동심원 모양으로 생겨. 자,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는데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 어느 방향? 어떻게 하는지 알죠?
직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라 우리 이렇게 감으시면 이 주변에 동심원 모양으로 반시계 방향 자기장 생겨요?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동심원 모양이라고 표현해야 돼 이제. 그래서 방향 설정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방향의 세기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니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식을 알아야죠.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불러. R분의 뭡니까? K, I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네와 2R이네와 3R이네가 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나침판을 놨다면 나침판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 몇 대 몇 대 몇? 안 들려? 3대2. 6대 이런 개자식들아! 6대 3대 2 이제 철이 들 때가 됐잖아. 알죠? 3대 2대 1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뭐? 말해. 나 친절해. 됐죠? 되겠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있었어요? 원형 도선하고 뭐가 있었니? 솔레로이드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곡선인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이랬을 때 자기장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때 손의 방향이 정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건 맞는데 내 손가락이 감기 편한 전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인데 어느 쪽 자기장? 안쪽 바깥쪽? 야 어딜 봐!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왜? 번영이 왔어요. 번영이 어딨어? 어? 나 번영이 초대치도 안 했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네. 우리 번영이도 초대치도 안 했네. 자, 그래서 전류하고 자기장의 방향을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자기장이 생기죠.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은요. 곡선도선에서 항상 내부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곡선도선에서 항상 내부의 자기장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 무조건 반대죠. 왜 그래요? 자석 자체의 자기장이 그렇게 형성되죠. 자석 여기 N극, S극이죠. 자기장 방향. N극에서 S극 방향이에요 라고 하는 건 무슨 방향? 외부 자기장. 내부는 거꾸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항상 거꾸로이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내부 자기장이라는 거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 방향으로 내 손가락 감으면 내부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것과 같은 말이 외부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다. 맞아. 솔레로이드에서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 내려가는 방향으로 흘러. 그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 내부와 일직선이들은 여기에 나침판을 놓던 여기에 놓던 여기에 놓던 나침판의 N극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맞아? 대신에 외부는 거꾸로란 얘기지. 맞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방향 설정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선행 열나 많이 한 새끼들도 이거 틀리면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방향 설정 제대로 했는지 보시고 세기 계산이요. 원형도선에서 세기 구하는 방법 B-는 똑같아요. R분의 K-I로 상수만 달라요. 그렇죠? 자, 솔레로이드는 좀 다르죠. B2-는 불러 K2-NI죠. 이 N의 정체가 뭐예요? 죽여버려. 1m당 가문수야 이 새끼들아. 알겠어? 그냥 가문수가 아니라고요. 되겠니? 그러니까 얘가요 20cm 안에 3번 감아놨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가 뭐니? 15야. 3이 아니고. 알겠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 도선 또는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 방향 결정할 수 있는지 보셔야죠. 모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겨. 보면 하다못해 원자 속에 원자 핵이 있죠. 거기 바깥에 전자 있죠. 이 새끼 뭐예요?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면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은 뭐가 흐르니?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가 움직이면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전류를 흐르는 주변에 있는 거지. 그러면 전자에 반드시 뭐가 생겨야 되니? 자기장이 반드시 생겨야 돼. 그러니까 모든 전자들은 자기의 자기장을 갖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모든 전자들은 자기만의 자기장을 갖고 다니는 게 전자의 움직임 그 자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됐어? 그럼 너네 생각해봐.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뭐니?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니? 도선 속에 전자가 안 들려.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원래 전류가 안 흐르면 전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니? 불규칙하게 움직이니까 전기적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어떤 전자를 만들어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의 운동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떡하니? 물로 표현하면 이 새끼를 들어서 경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쏟아지게 하는 거지. 이거 들어 올렸을 때 이 높이가 바로 뭐야? 이게 전이야, 이 새끼들아. 이게 전압이라고. 됐어? 10V면 10V만큼의 경사를 지게 하는 거고 20V면 경사 2배 지게 해요. 그러니까 흐르는 속도가 더 빨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두 번째는요. 얘네들을 한 방향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자석이잖아, 이 새끼들아. 얘네들이 NS를 갖는다며. 그러니까 얘네들이 NS를 가지니까 여기다가 포매가 N극 갖다 대면 N극이 애들이 밀겠지. 자기력을 미는 거야. 됐어? 그게 바로 뭐고? 패러데이 법칙이야, 전자기도. 그러니까 전자들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전기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경사지게에서 쏟아지게 하면 된다고. 그 경사를 전압이 만드는 거라고. 됐어? 그리고 전자마다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장으로 당겨주면 된다고.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만들겠다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전자는요, 정기적 현상도 가지고 있고 자기적 현상도 가지고 있어서 정기적 현상을 이용해서도 흐르게 할 수 있고요. 자기적 현상을 이용해서도 흐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기적 현상을 이용해서 흐르게 하는 게 전류고요. 자기적 현상을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라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는데 그럼 그 옆에다가 내가 자석도 갖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지? 뭐? 안 들렸어. 전자기. 아, 자기력. 맞아요? 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고요. 연구 자석이 있어도 그 자석도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드는데 같은 공간 안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생기고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생기면 이 두 개의 자기장이 합성해서 뭘 만든다? 힘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해서 힘을 만듭니다. 그럼 이 힘은 힘의 정의. 준호야, 힘의 정의.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할 수 있는. 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저 힘에 의해서 변하는 게 뭐다? 바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아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힘을 받고 뭐합니까? 그 힘만큼 뭐한다? 밀린다. 운동 상태가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면 그 두 개가 합성돼서 힘을 만드는데 이 힘의 정체가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력이다. 그래서 이 자기력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다? 병신새끼 로런츠다. 그래서 로런츠의 힘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 힘은 벡터잖아. 그러면 네가 먼저 힘이라는 거 듣자마자 알고 싶은 게 있어야지. 뭐? 그 힘의 방향과 세기는 이거야.
알아? 공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해서 헛소리 하면 안 하는 만 못해요. 아세요? 공부는 되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힘의 방향 어떻게 설정하라고 그랬어? 이 또한 오른손. 맞아요. 중2 때 배웠어요. 오른손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고요.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면 힘 방향이 어디라고 배웠어?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이 힘이야. 그러면 여기서 힘은 어디로 받는지 해보시면 됐죠? 전류, 자기장. 그래서 힘은 7, 8쪽으로 밀리는 힘을 도선이 받으니까 얘가 밀리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면 힘을 받는데 얼마나 센 힘을 받아? 나 세기도 계산하고 싶어. 물론 F는 뭡니까? 힘센 B라는 식. 여기서 B가 뭐니?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라고 치자.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테슬라인 건 아시죠? 아실 때가 됐습니다. 됐어. 5테슬라요. 이때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라고 치자. 2A. 자, L이 뭐니? 어떤 길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야. 됐어? 자기장 밖에 있는 길이를 쳐주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우리 디귿자 도선을 이따가 만들 건데 여기서 도선의 길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요 길이만 도선의 길이야. 밖에 튕겨나간 얘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야. 그래서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가 1m라고 치자. 그럼 얘는 얼마의 힘을 받는다는 거야? 10N의 힘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N의 힘으로 저 새끼가 밀렸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 얘기야. 아니,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석을 놓으면 반드시 힘 생겨. 그러면 그 힘으로 누군가를 도선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은 도선을 이 안에 넣으면 되겠지.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했지. 이 도선이 바로 얘야. 기억나? 이거였죠. 자, A, B, C, D 그 중에서 A, B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전류 이렇게 흐르거든요. A, B 도선이 받는 힘. A, B 도선이 받는 힘 어느 쪽? 들어가는 방향.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면 이건 무슨 방향이니? 100%야. 왜?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고 전류 방향만 반대니까. 그럼 꼬맹아,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을 동시에 바꾸면? 자기장과 전류 방향을 한꺼번에 다 바꾸면 힘 방향은 그대로야. 둘 중에 하나만 방향을 바꿔야 힘의 방향이 반대로 생기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거 생기겠지. 근데 이제 나 궁금해. 얘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얘는 나오려고 했는데 왜 굳이 연결했을까? 얘 혼자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지. 얘 혼자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뭐 하겠다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만든 게 전동이지. 됐어? 그렇다면 얘가 받는 힘은 얼마니? 얘 어느 방향으로 받니? 힘을 받지 않아. 왜 그래? 그렇죠. 실제로요, 힘은요, 전류만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둘이 다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 전동기가 도는 세기를 바꾸려면 자기장은 더 세게 하면 돼요. 전류는 세게 하면 돼요. 도선의 길이 세게 하면 돼요. 또요. 자기장과 전류가 이루는 각도 조절해도 되거든요. 각도가 몇 도일 때가 최대값이 되니? 수직. 그래서 맨날 손을 수직으로 뻗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 그러면 90도일 때 최대 힘이면 이 각도가 작아질수록 힘의 크기가 뭐하니? 작아지는 거니까. 이 각도가 0도이거나 180도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사인 값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사이에 각도를 이루면 여기에 사인 세타 값만큼의 힘이 생긴다. 그러니 얘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0도이기 때문에 힘을 받니 안 받니?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힘 자체를 안 받기 때문에 늘 힘을 묻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전동이다. 알겠어? 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자기장이 공존하는 곳에는 무조건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긴다. 알겠어? 그 힘을 구하는 식이 바로 힘센 비라저치다.
알겠습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면 거꾸로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일방적이야? 자기장은 전류 못 만들어? 자기장은 전류 못 만드냐 그랬더니 휘준이가 끄덕이는데요? 저 새끼 대가리를 잘라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 수 있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네,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를 우리는 일반적 전류와 구분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유도 전류라고 하지만 유도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하다. 맞죠? 근데 실제로 전류는 자기장이라는 자석이 만드는 거야? 아니죠. 자기장에 뭐가 만드는 겁니까? 자기장을 끊임없이 변화시켜야만 그 변화에 반응해서 전류가 생기는 거지, 자석이 있다고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있어, 이 자석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통을 놓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는 거죠, 코일. 그래서 이 꼬마 전구에 불을 켜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꼬마 전구에 불이 안 켜져요. 왜? 네, 전압이 없어. 그러면 이 전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뭘로? 자석으로. 됐어? 그래서 실제로 자석으로 만드는 건 뭐다? 자기장으로 만드는 건 뭐다? 전압이다. 됐어? 자석으로 만들어진 전압을 뭐라 그러니?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죠. 우리 전압이라는 단어 안 쓰죠. 이 유도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하죠. 기전력 만들죠. 전압을 만들어서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거니까. 그러면 저는 전류가 궁금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죠. 알겠어?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자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유도 전압을 만들 건데, 어쨌든 이 자석이 아직 이 안에 영향을 안 주면 맨 처음에 이 도체 통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면 0이었거든요. 근데 순간 앵글 이 안에 훅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이 도체 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가 10 됐다고 치자. 그랬다가 훅 빼죠. 0 됩니다. 10 됩니다. 0 됩니다. 10 됩니다. 이걸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체 통 속에는 순간 뭐의 변화가 생기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면 변화는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니까 이때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플러스 10, 일로 가면 마이너스 10, 일로 가면 플러스 10이라는 자기장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모든 만물은요, 변하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관성. 변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싫어서 이것 때문에, 변화 때문에 뭐가 흐른다?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전자들이요, 자기장에 반응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건 그 변화가 싫어서 흐르는 거지, 변화가 좋아서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변화가 싫어서 흐른다는 건 변화하지 못하게 하려고 흐르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얘가 자기장이 10만큼 늘어났어. 그거 좋아?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늘어난 거 줄이려고 10만큼의 세기만큼을 줄이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됐어? 줄었어. 그거 좋아? 싫어. 그러니까 스스로 늘리려고 흐르는 거야. 알겠냐? 늘어나면 줄이려고요. 줄어들면 늘리려고요. 늘어나면 줄이려고 흐른다고요. 같은 세기만.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누구니? 전류가 왜 흐르게 자기장이 변하면 변하는 게 싫어서야. 를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 지라는 전류가 흐르는 원인을 설명한 과학자가 렌즈죠, 렌즈. 그래서 렌즈 법칙.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청개구리처럼 변화가 싫어서 그런다. 그래서 변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네 생각해. N극을 늘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N극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여기 무슨 극 만들어? N극. N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하려고 여기 무슨 극? S극. 이거 설명한 사람이 렌치라고요. 알겠어? 딱 너네들의 마음이죠. 자소서 쓰라고 하면 싫어. 그래놓고 뒷감당 못하죠. 그거예요. 됐어? 딱 중2병 걸린 아이들이어서 선생님이 대학 처음에 갔을 때 저 렌치의 법칙을 대학교 교과서에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됐어? 자, 호명아. 얘하고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S극을 뭐 해야 되니? S극을. 아, 왜요? 뒤진다, 지금. 얘하고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위쪽에 무슨 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N극 만들어야 돼. N극 만들어야 돼! 그러면 S극을 어떻게 해야 돼? 올릴 때 여기가 N극이 되잖아. 못 가게 하려고 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방향 전류가 흐른다고요. 알겠냐? 생각이라는 걸 하자.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이 통 속에 변하니까 그 변화가 싫어서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N극 생길 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라면 S극 생길 때는 거꾸로 이렇게 흐르겠죠? 됐어? 그러면 N극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요래 전류의 방향이 끊임없이 바뀌는 전류가 흐르겠죠? 이걸 먼저 말은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교류 전류가 흐르죠. 맞아? 우리가 그동안 아까 배웠던 페로도에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한 방향으로 흐르죠? 이걸 무슨 전류라고 합니까? 직류 전류라고 하죠? 직류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기구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류계라고 하고 A직선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 전류계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만 잴 거니까 바늘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가 0, 1, 2, 3, 4, 5 여기는 바늘이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생기는 전류는 무슨 전류예요? 이건 교류 전류죠. 교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게 뭡니까? 검유계를 G 동그라미로 표현하죠. 이 검유계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니까 바늘이 양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검유계 어떻게 생겼어요? 검유계는 가운데가 0이에요. 오른쪽으로 흐를 전류가 흐를 때는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측정해야 되고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측정해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나 궁금한 게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의 차이점은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정지호 또 뭐 있어? 전류 세기가 그렇죠. 실제요. 교류 전류와 직류 전류는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이것뿐만 아니라요. 교류 전류라는 건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어야 되죠. 선생님 말씀드렸죠. 방향이 운동 방향이 180도 바뀌려면 순간 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올라가던 공도 속력이 얼마 될 때까지 가야 됩니까? 무조건 0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방향을 트는 거잖아. 전류도 그래요.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세기가 순간 0인 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래서 교류 전류는 매 순간 세기와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직류 전류는 방향도 안 바뀌고 세기도 일정한 전류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알겠어? 이런 차이가 있다고. 알겠어? 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교류 전류가 만들어져요. 교류 전류. 세기와 됐어?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아이가 만들어지겠죠. 이 발전소에서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만드는 교류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럴 거면 우리 콘센트에 교류 전류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방향이 1초에 몇 번 바뀝니까? 60번. 방향이 60번 바뀌면
그래서 한 번에 60분의 1초마다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걸 우리 눈에서 감지할 수 있니 없니? 이거 형광펜 잘 보시면 60분의 1초마다 깜빡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프레임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못 느끼는 것 뿐이지 얘는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바뀌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변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다시 생각해봐. 흐르는 이유가 뭐지? 안 바뀌게 하려고. 안 바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석을 못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 내가 자석을 밀고 있어. 그래서 얘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얘 의도는 뭐야? 이 새끼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뭐 만들려고요? 힘 만들어야죠. 그 힘을 만들 때 말해요. F는 얼마만큼 생긴다고요? 힘센 비라조시만큼 생기면 맞아요? 맞아요?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 새끼 못 움직이게 힘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힘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 전류. 그러니까 그 힘 만들기 위해서 뭘 흐르게 하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목적은요, 전류를 생산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 새끼 못 움직이게 힘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모든 순간에 뭐가 생기네? 힘 생겨요. 저 자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든 순간에 힘이 만들어진다고요. 자석의 운동을 뭐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 그러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보면은 이렇게 구리관이 있는데 자석이 여기를 관통할 거야.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러면 들어올 때는 힘이 어디로 작용하냐?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새끼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은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에요. 보시면 얘가 떨어지면 못 들어오게 미는 방향으로 힘 생겨야죠. 얘가 나갈 때는 못 나가게 당기는 방향으로 힘 생겨야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인데 관통하는 동안 다 위쪽을 향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보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작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힘과 같은 역할을 하겠어? 운동을 방해하는 힘, 뭐니? 마찰력과 같은 힘이 저 공간에 생긴다는 거야. 그럼 마찰력이 생기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대 안 된대? 그러니까 저 새끼는 떨어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뭐 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어.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이 새끼 여기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40밖에 안 남아서 얼마 감소했어? 근데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전환된 것 뿐이잖아. 저 60 어디 갔을까?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공간에는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얘기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자기장의 변화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그 전류가 생기는 목적은 힘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만큼 힘 생길 거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이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이걸 뭐라 그러니?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 만드는 거야. 뭐라 그러니? 자기, 유도. 이거 어디서 쓰니? 이거 어디서 쓰니? 발전소. 발전기에 올리지. 맞아요? 그래서 발전소는요, 발전기는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안 들려!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얘 역학적 에너지 전기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전동기는요? 써있죠? 전기 에너지를. 네. 움직일 동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바꾼다고. 두 개가 에너지 전환이 반대로 일어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해서 전류를 생산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거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고 싶지? 방법 얘기해. 더 많은 전기 에너지 전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봐. 코일을 더 촘촘하게. 네, 코일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된다. 맞아요? 네, 두 번째. 네, 강한 자석. 자석의 세기가 자기 선속인데 이게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한 값인 거 아세요? 네, 센 자석 사용하면 된다. 세 번째.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를 가네. 네, 그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건 뭐야? 자기장을 많이 못 시킨다는 거니 변화시킨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을 만들어낸 사람, 세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니? 이 사람만 패러데이야. 이 사람만 패러데이야. 알겠어? 자, 이 사람이 패러데이고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연구 성과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무상으로 로열티 안 받고 공급하니까 이 시간에도 이 전기를 싼 값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퉁쳐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 거야. 연구는 따로따로 진행된 거야. 알겠어? 그러면 패러데이가 이 세계에 의해서 유도 전압이 만들어지는 세기를 결정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까? 코일 가문기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석의 세기의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 생긴다. 이거 아니니? 이게 식이잖아.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잖아. 맞아. 근데 이러한 전류를 만들 때요. 자석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자석이 열나 무거워. 센 자석이 있어 더 무거워.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있잖니. 자석 가만 놔두고 통을 들었다 놨다 해. 그래도 돼. 근데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요즘에 뭐 하니? 요즘에요.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하는 방법도 있냐면 디귿자 도선에 자기장을 먼저 일정하게 걸어요. 그래 놓고 뭐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걸어도 여기 있는 꼬마정 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자기장이 많아. 뭡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첫 번째요. 스위치가 열려있죠. 끊어진 도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스위치를 닫아야죠. 닫힌 도선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놓으면 이만큼이 닫힌 도선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전류는 안 흘러요. 왜? 자기장이 많아. 네, 전압이 없어서. 그래서 전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전지 연결하지 않고 전압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장을 변화시켜야 되죠.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얘를 잡아 당깁니다. 일정한 속도로 잡아 당기면 T초 후에 막대기가 여기 오거든요. 됐어? 그러면 자기장이 이 닫힌 도선 안에 들어가는 방향 8개 있던 요만큼의 자기장이 T초 후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만큼의 자기장을 갖잖아요. 16개. 그러니까 얘는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8개 늘어나는 거야. 그거 좋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나오는 방향으로 8개만큼의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납득하니? 그럼 해봐.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지? 빨랑 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 제대로 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선에서 전류가 무슨 방향으로 흐릅니까? 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를 A, B라고 하면 막대에서는 전류가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고요. 맞아? 그럼 전류 흘렀네. 자기장에 있는데 드디어 뭐 만들어지겠네? 힘 만들어지죠. 힘이 어느 방향 만들어지니? 어느 방향 만들어지니 힘이? 못 움직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여기서 움직이는 게 뭔데? 막대기 새끼야. 이거 못 움직이게 해야 될 거잖아. 그럼 힘 어느 쪽으로 생기니? 왼쪽으로! 이쪽으로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자명한 거야. 못 움직이게 해야지 안 변할 거 아니야. 이 방향으로 생겨. 알겠어? 자, 이 힘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불러. B, I, A. B는 여기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2 테슬라야. 그럼 2 박으면 돼. 도선의 길이 L,
요 안에는 요 길이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I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있는 기절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니? 그치? 자, 근데요. 여기에서 얘는요. 반대 방향 확인할 수 있죠? 몇 번 가면 포인트니? 이 자체가 한 번 가면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을 거야. 얘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것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꼬맹아, 얘는요. 실제로 변하는 건 자기장의 세기니 몇 점이니? 그러니까요. 실제로 얘는요. 시간이 지나도 자기장은 안 바뀌고요. 시간에 따라 면적이 바뀌어요. 그럼 변한 면적을 구해야 될 거 아니니? 면적은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형 준도는 안 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얼마냐? 네. 얘는 V의 속력으로 당긴다 그랬죠. 그럼 T초 후에 간거리가 가로일 거죠. 그러니까 얘가 VT겠죠. 이건 얼마입니까? L. 그래서 변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VTL이라고요. 맞아.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 보이죠? 뭡니까? T 날라가죠. 됐어? 그래서 잡아당길 때 생기는 유도 기절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B, L, V, V라고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뭔가를 움직일 때 생기는 유도 기절력은 V라고 콘 우리 맨날 이렇게 외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100만 번쯤 했어요. 웃고 떠들면서 멍청해지지 말고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100만 번 했어요. 지금 8월 달에 이걸 정리하는 과고반이 제정신을 안 해줘. 정신 차려야 돼. 뭐라고? 됐어? 그러니 여기에 내가 전압을 구했어. 그러면 전류를 넣어야 되니까 이걸 뭘로 나눠? 저항으로 나누시면 이게 전류니까 이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 도선을 잡아당기는 자기력이라는 힘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자기력이라는 힘이 어떻게 되니? R분의 B 제곱 L 제곱 V로 구하면 돼. 이만큼의 힘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얘를 2의 빠르기로 계속 당기고 싶어. 2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한 번 당겨서 놀 건데 이 막대기하고 도선 사이에 마찰 없어. 한 번 당겨서 놓으면 등속도 운동 할까 안 할까? 해 안 해? 왜 안 해? 마찰이 없는데. 해 안 해? 왜 안 하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자기력이 작용하잖아. 이것 때문에 등속 운동 못해. 마찰이 없어도. 그러면 등속 운동 하려면 반드시 내가 얘를 이 방향으로 똑같이 F만큼의 힘으로 당겨줘야만 등속 운동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겠어? 이런 게 아니지. 되겠냐? 7번 문제를 푸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럼 7번 문제 보자. 납득이 돼? 여기까지 알겠어? 이게 전자기 파트의 모든 내용이야. 전자기 파트의 모든 내용이야. 그렇죠? 자, 그림과 같이 중력과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선이 중력 방향으로 낙하할 때 그림과 같이 자기장 영역의 도선에서요. 그래서 도선의 속도가 밑줄 쳐. 일정한 등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일정한 등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RGI의 0. 이런 얘기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돼야죠. 자, 보면 중력받아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RGI의 0이야?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 힘의 정체가 뭘까? 자기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요. 자기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작용하게 했구나. 그래서 등속운동을 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도선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일정한 등속도로 떨어져요. 왜? 얘가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위쪽으로 자기력이 생기는데 그 크기가 중력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 떨어지죠. 움직이는 도선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힘의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력? 힘센 B 아저씨를 떨어질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R분의 B 제곱 L 제곱 V 지금 증명했잖아. 이 크기가 뭐라고? mg라고 이 새끼들아.
전류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는 힘이 아니고 전류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전류 구할 거고요. 자, 호명아 내려가. 그럼 도선 속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 좋아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지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맞아, 전류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고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됐습니까? 네, 유도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겠지? 자, 근데 유도 기전력 어떻게 구해? V는 이거 V 구하는 거 두 개. 뭡니까? 마이너스 N에 T에 델타 BA 요걸로 구해도 되고요. 당길 때는, 움직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아까 정리했죠? 뭐로 구한다고요? 비에 오, 오. 요거 두 개만 알면 되잖아. 됐어? 브라보컴. 되겠어? 네. 요만큼이 됐어? 생겨. 이걸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야. 이 자체가 전류야.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이때 생기는 힘은요, 힘세 비라저씨만큼 생기지? 맞죠? 네.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 모습이 되는 거고요. 맞죠? 근데 우리한테는 전류를 물어보라 했으니까, 아, 힘센 비라저씨라는 이 힘이 중력이랑 같구나. 맞습니까? 이때 전류의 크기는 BL분의 mg의 크기겠구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야. 선생님은 밥 먹고 하는 짓이 이거니까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이렇게가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이때 뭐야?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상한 거 있으면 뭐? 아, 정확하게 얘기해. 너는 전기 파트 쓰기 때문에 여기 털릴 준비해야 돼, 이 새끼야. 자기장 안에서 변하는 도선이니까 어. 아, 변하는 도선의 길이가? 아, 여기에서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변화를 만드는 건 뭐냐면 사실은 여기에서 얘가 받는 힘이 어디야? 응? 얘 이렇게 만드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며. 그죠? 이렇게 흐른다며. 그럼 꼬매가 잘 봐. 이렇게 흐르는데 힘 방향의 변화를 물어보는데 이때 힘의 방향 아세요? 얘가 받는 힘의 방향 어디예요? 전류, 자기장. 예. 맞아? 이 날개가 받는 힘의 방향 어디게? 전류, 자기장, 이 날개. 이 날개의 길이만큼의 힘은 상쇄돼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 날개의 힘은? 들어가. 됐어? 네. 들어가 전류. 얘 어디로 들어가는 방향? 아니. 들어가는 방향 전류. 전류, 네. 전류, 자기장이 이쪽. 맞아요? 네. 이쪽 방향으로 받아요. 얘는요? 전류, 자기장, 힘. 얘는 이쪽으로 잘 중요하죠. 오! 이거 같은 방향이니까, 아니,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될까? 얘는 실제로 힘이 안 생겨, 이 새끼야. 자기장 밖에 있잖아. 힘은 얘만 만들어. 되겠어? 그래서요. 그래서 요 길이만 영향을 줘. 이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요, 힘을 만드는 도선은 요것만, 얘 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든 질문하셔야 돼요. 나중에 면접관한테 가서 질문하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왜 그래요? 이거 하고 올 수는 없잖아.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전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전력 구하는 시. 전력 구하는 시. 불러. VI 또 불러. 병신. V는 IR이니까 V 자리에 IR 너도 문방 하다 그랬다. 불러. I 대고 R 또 불러. R 분의 V.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전력 구하는 게 뭐가 더 편할까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지금 여러분들은 뭐 구해 놓으셨습니까? i값 구해 놨죠? 그러면 i 제곱 r 하시면 되겠죠? 네, i 제곱 r. 그럼 뭐 나와? e 제곱 l 제곱 m 제곱 g 제곱 r 되겠냐? 이게 전력이죠. 이런 자, 이거 정리해라. 도선이 움직일 때는 불합으로 구하면 되고, 여러분들 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힘의 크기는 R분의 B를 비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묻는 건 이 부분을 자소서를 쓸 애들은 직접 묻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직접 공식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만큼의 힘이 생긴다 했잖아요. 힘이 이거니까 힘을 계산하면 이만큼 생긴다 했죠. 그래서 도선을 당기는 속력을 2배로 해요. 그러면 됐어. 네, 힘이 몇 배 커지겠니? 이런 거 보여. 속력을 2배로 하면 힘은 2배 커져. 그죠? 이런 걸 물어봐요. 자기장의 세기를 2배 크게 하면 힘은 4배 커져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만 묻지 않을 뿐 그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공식을 직접적으로 묻거나 그거에 대한 문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논문 자소서 쓰는 사람. 되겠어? 네, 이런 거입니다. 과거는요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올 주관식이에요. 모든 과목이 이제 연제고 과거는 모든 시험이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올 주관식. 그래서 어제도 선생님이 과학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시간대에 푸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문제 자체가 막 수능처럼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원리를 물어봐요. 이거 왜 이래? 네 답을 근거할 근거를 제시해봐.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거야. 이 근거가 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가 아니고 왜 이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한 근거 제시하고 그래서 자기 답을 논할 수 있어요. 서답형. 그런 생활들을 쭉 하니까 과거 애들이나 영재고 애들이 무술, 논술로 가죠. 정반대로 수능은 완벽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찍으면 되는데 왜요? 갔다 와. 과거 내시는 객관식이 아니고 완벽 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했어요. 1시간 15분 걸렸네요. 저는 안 되겠어요. 자, 8번 문제 하죠. 또 1시간 15분 지나면 안 됩니다. 제 목표는 오늘 한 4문제 푸는 건데 지금 2문제 했어요. 3번째 문제로 가죠. 생각 중이야.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나갈 수 있는지. 선생님 설명 필요 없으니까 답만 불러주세요. 이런 아이들과 있으면 돼. 아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답만 불러요. 그러면 하루에 100문제도 나가지. 자, 8번은 파동이야. 이제 파동 파트를 털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 8문제를 물리 전체를 털어드린 겁니다.
8번 문제 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주 공명관 장치를, 자, 옆에 있는 장치 이름이 기주 공명 장치예요. 자, 기주 공명관 장치하고 서로 다른 AB 두 개의 소리곱세. 소리곱세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뚱 치면 되는데 이 소리곱세는 그 곱세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한 소리를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소리곱세를 사용해서 소리의 공명, 공명이 뭔지 알죠? 공명이 뭡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간섭해서 울리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섭 현상을 얘기해요. 되겠어? 간섭하면 변하는 게 뭐니? 진폭만 바뀌죠. 그러면 소리에서 진폭의 역할은 뭡니까? 소리의 크기, 세기입니다. 그죠? 빛에서 진폭은 뭡니까?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명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간섭한다는 얘기고요. 그 간섭 현상은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무슨 간섭? 오감 간섭.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무슨 간섭? 상세 간섭. 어디부터 모르는 거니? 아리나 빨리 얘기해.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알고 있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간섭이라는 건 진폭을 변화시키는 현상이고요. 이 공명이 계속 일어나면, 간섭이 계속 일어나면 진폭이 처음에는 두 개만 만나면 2A였다가 세 개가 만나면 3A, 4A, 5A, 6A, 7A 이렇게 가죠. 근데 파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죠? 파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하죠?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이죠. 진폭이 점점 커지면 파동 에너지가 점점 뭐해지니? 커지죠.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작은, 그래서 네, 아주 약한 바람에 의해서 공명이 일어나서 다리가 부러졌죠. 그렇대요. 그 영국인가요? 독일인가요? 군인들이 발맞춰 행군을 하는데 그 발맞춰 행군할 때 그 발 바닥에서 나는 그 소리가 군인들이 서로 이렇게 딱딱 맞추니까 공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소리로 다리가 흔들려서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영상 찾아보십시오. 공명에서 나타나는 현상. 엄청난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래서 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 중에서 A, B 두 개의 소리곱세를 동시에 올렸더니 2초 사이에 15번의 맥누리 현상이 발생했어요.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참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게 파동이었고요. 파동에서 간섭 파트는 중학교 내용이 아니라서 사실은 잘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자소서를 쓴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 수는 있어야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이 뭡니까? 아씨, 1시간짜리다. 또 하자. 빵! 이게 파동이죠. 진동은 아니죠. 파동과 진동의 차이가 뭐야? 뭐라고? 난 더워 죽을 것 같아. 더워 죽을 것 같아, 이 새끼들아! 왜 정통으로 와요? 난 에어컨이 정통으로 안 와. 아쉽네요. 야, 은근히 저 끈 거 봐. 끈지도 몰랐네. 어쩐지 덥네. 얘는 추워서 도망간 거야? 더워 죽겠어. 난 너네들이랑 못 살겠어. 체온이 안 맞아. 그럼 자리를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긴팔을 입고 다녀. 자, 근데 얘는 왜 안 와? 추워서 못 들어오는 거야? 자, 파동하고 진동의 차이가 뭐냐면 진동은 한 지점에서의 떨림. 이게 진동인데 파동은 이 떨림이 뭐 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파동은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뭐에 나가는 거? 퍼져 나가는 뭐다? 현상이다. 출석 면접에서 맨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일어날 때요, 진동이 퍼져나가잖아요. 이때 실제로 이동하는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옆으로 이동하는 건 뭐만? 매질을 떨리게 하는 에너지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진동은 그럼 나만 떨면 돼요. 그러면 준호야 파동! 개새끼야. 파동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파동! 나! 그렇지! 다이나! 그렇지. 이렇게 퍼져나갈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떨리면 옆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게 파동이죠. 파동이죠.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파동의 대표적인 예, 뭐 있어요? 소리, 물결, 그 다음에 지진, 빛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이런 파동을요. 중학교에 일단 첫 번째 출석 면담 가면 파동이 뭐니? 파동을 분류해봐라는 면접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되겠어? 자, 파동을 분류할 수 있어요.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 알고 있으면 되죠. 자, 파동을 분류할 때요. 첫 번째, 파동은요, 뭡니까? 네, 얘네들이 퍼져나갈 때 반드시 여기에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안 받아도 되니 이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데 반드시 매질이 필요합니다. 무슨 파? 탄성파. 매질이 없어도 돼요. 비탄성파. 그래서 비탄성파에 속하는 거 뭐? 빛만. 그걸 뺀 나머지 모든 파동은 탄성파. 알겠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랬다가 빛을 발견하고 나서 아니네 했던 거예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파동을 분류할 때요. 에너지가 퍼져 나갈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을 어떤 방향으로 떨려? 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건 무슨 파괴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건 뭐게요? 에너지가 이렇게 가는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떨어져. 횡파예요.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떨렸습니다. 됐어? 그럼 준호야 종파로 떨어봐. 그렇죠. 이렇게 떠는 게 종파입니다. 센스쟁이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종파와 횡파로 나누죠. 그 중에서 종파는 어떻게 떨리는 거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거죠. 네, 횡파는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요. 종파에는 딱 3개밖에 없어.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야. 그치? 내 종파에 뭐 있어? 소리. 소리, 멋진 말로. 음파. 근데 소리 중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파. 초음파.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지진파 중에서 비파.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적인 게 바로 소리하고 빛이기 때문에 소리와 빛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지 각각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파동의 구조요. 우리가 5개로 배웠습니다. 파동의 구조. 불러 빨리. 네,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언어의 뜻을 다시 설명해야 되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시, V는 네,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주기분의 파장이다. 맞아? 근데 주기분의 이게 뭐니까? 진동수니까 F 남다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네, 이게 파동의 속력이야? 맞겠니? 그럼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 뭐야?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죠. 그래서 그럼 매질이 없어야 되나 없어도 되는 빛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요? 진동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 액, 고정. 되겠어?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지니까 이때 뭐가 일어나요? 불절. 우리 일어나는 거죠. 되겠어?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소리는요. 네,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액체, 기체고요. 그 다음 진동은 절대로 통과할 수 없으니까 달에 가면 말할 수 없다.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되겠어? 자, 세 번째 물결은요. 네, 수심이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력이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력보다 더럽게 빨라요. 이런 얘기죠.
알아듣는 얘기이길 바란다. 됐어? 자, 이러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 중에 대표적인 거 소리. 소리의 3요소 불러. 색이 소리의 세기, 맵시 높낮이, 맵시. 이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게 이 요소 중에 뭐냐? 이 결정이 돼야죠.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 뭡니까? 진폭. 높이를 결정하는 거 진동수. 이거 뭐? 하여. 이것처럼 빛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불러. 밝기와 색. 그래서 밝기라고 하면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 역시 뭐겠니? 진폭이겠죠. 됐어? 네.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겠니? 진동수겠죠. 빛의 색깔, 삼원색. 아, 한국말로 얘기해. 쌀, 초, 파. 현준아, 진동수. 진동수 때문에 색깔이 다르다며. 네. 맞아요?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거든. 그러면 저 빨초파 중에서 어디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니? 나 면접에서 이거 대답 못하는 거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 새끼 떨어졌는데 양이 뭐지? 그 사람 초일, 중일 걸 묻는 거야. 중일 거. 당연히 안 좋았어. 당연히 못 들어. 그래서 떨어졌어요. 자, 빛의 색깔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색깔이 다르다는 건 진동수가 다르다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니? 어떤 색깔이 파장이 크니? 이거 작년에 물어봤어요. 기본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현란한 선행을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떨어졌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일반 물리 몰라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 새끼 떨어져? 그럼 가서 배우면 되잖아. 그런 애들 안 떨어져. 요번에 합격한 애들, 작년에 합격한 애들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왜 붙었는지가 궁금해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많은 걸 아는 것보다 배웠던 얘기, 배웠던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오답이라도 논리성이 정확하면 뽑는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 절대 아는 척 하지 말고요. 털리더라도 논리 있게 자기의 생각까지만 적게 나오면 된다. 대신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오류가 없게끔 해라 라는 겁니다. 자기의 중학교에서 배운 용어는 자기의 생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정의가 있잖아요. 그 정의에 맞게 설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종가고 1학년 아이들 내신 문제 보면 실제로 기본을 서술하게 되어 있어요. 착실하게 공부하는 뜻이죠. 자, 빨초파. 어디로 갈수록 진동수가 클까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요. 그래서 네, 진동수가 제일 작은 게 빨간색입니다. 이 진동수의 크기 1, 10, 100 이 정도의 크기로 보면 됩니다. 그럼 파장이 제일 긴 게 뭡니까? 빨간색입니다. 얘가 100, 10, 1 이 정도입니다. 왜? 진동수와 파장을 곱한 빛의 속력은 항상 뭐야 됩니까? 1점.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물어봤어요. 실제로.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빛의 삼원색은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빛의 삼원색 중에 누가 진동수가 크냐 작냐? 이 정도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색깔을 바꾼다는 건 진동수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실제로 이러한 소리, 빛이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면 내가 소리의 세기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얘기는 뭘 변화시키고 싶다는 얘기니? 진폭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얘기잖아. 진폭을 더 크게 하면 더 큰 소리가 될 거고요. 진폭을 줄이면 작은 소리가 되고 진폭을 아예 0으로 만들면 소리를 없앤 거죠. 그게 소음 제거기의 원리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실제로요, 여러분들 빛을 간섭을 해서 더 밝게, 더 어둡게 해서 간섭 무늬를 만든다는 얘기는 진폭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합니다.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을 만나게 하면 진폭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파동이 가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런 파동이 오고 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공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뭐하니? 만나.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걸 파동에 뭐가 일어난다 그러니? 간섭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는데 만날 때요. 그래서 그냥 파동만 만나면 간섭이 될까?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지금 여러 종류의 파동이 있죠. 너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라는 파동도 있어요. 그렇죠? 전자기 파동. 그 다음에 저기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소리라는 파동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파동이 이 교실 안에 중첩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고. 영향을 줄까? 그럼 만약에 영향을 준다면 꼬매가 빛은 반드시 밝기가 바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소리는 반드시 크기가 변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이 교실의 밝기가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리와 빛은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영향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파동끼리 만나면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지선수가 같이. 뭐가 같아요? 지선수. 자, 뭐가 같아야 돼요? 파장의 길이. 파장의 길이가 같은 파동끼리 만나야 그래서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면 정확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때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얘기죠. 사실은 마루라는 건 여기 있는 매질을 위쪽 방향으로 2m 들어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마루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하얀색 파동과 노란색 파동이 동시에 오면 여기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갈까요? 그래서 진폭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요, 여기 있는 매질을 아래로 2m 내리는 에너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오면 여기 있는 매질은 4m 내려가겠죠.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반대 위상끼리 만나요. 그러면 하얀색 파동은 여기 있는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고 그러고요. 노란색 파동은 여기 있는 매질을 아래로 2m 내리려고 하잖아. 그럼 결국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돼? 안 움직여. 진폭이 작아지는. 이게 상세 간섭이에요. 되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아이들끼리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보강 상세를 하면서 진폭의 크기가 변해서 소리는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만들고요. 빛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만듭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서 간섭을 했어. 진폭이 변했어. 그랬다가 얘네들이 헤어지면 어떻게 되니? 변한 상태를 유지하니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 알겠어? 네. 그래서 만날 때만 변하는 거고요.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알겠어? 그러면 나는 진폭을 줄여서요.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게 하고 싶어요. 소음 제거기죠. 알겠어? 이 소음 제거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똥꼬. 자동차에서 소리 나는 거 좀 줄이려고. 비행기에서 소리 나는 거 좀 줄이려고. 그런데 소음 제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상세 간섭하게끔 해서 그래서 규칙적으로 나오는 소리를 제거합니다. 알겠냐?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폭을 변화시키는 게 간섭이고요. 그 간섭을 이용한 게 기주공명 장치인데요. 이러한 기주공명 장치뿐만 아니라 악기들이 이렇게 소리의 크기와 파장의 길이를 조절해서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진폭을 변화시키는 공명이 일어나는데 꼬매가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소리를 내는 건 줄을 튕기는 겁니다. 줄을 튕기는 걸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악기에서 내가 줄을 끝과 끝을 묶어놓죠. 그랬을 때요. 공명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나의 파동과 또 다른 파동에 만나가지고요 간섭을 하면서 이런 모습의 이제 정성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 파장 안에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아무도 몇 개 들어가면 한 파장이야. 2개 만들어줘야 한 파장이야. 맞죠? 네. 자, 그랬을 때요. 이렇게 줄을 묶어놓으면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묶어놓은 부분이요. 이렇게 아몬드가 만들어졌을 때 볼록한 부분을 우리는 거짓말로 배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마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요. 여기를 튕겼을 때요. 가장 기본적인 음은 묶여져 있는 부분이 마디가 만들어지는 이게 그래서 한 파장의 모습을 만드는 걸 기본 진동이라고 해요. 되겠냐? 그러면 요 길이가 2m라고 치자. 그러면 이 순간 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인 파동을 만든 거니? 실제로요. 한 파장 안에는 아몬드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얘는 아몬드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파장의 길이가 얼마짜리 만든 겁니까? 4m짜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네가 바이올린 칠 때 코드를 잡죠. 코드를 잡는다는 건 여기 어딘가를 눌러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눌렀다고 치자. 눌러주면 누른 곳마다 마디여야 되니까 마디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모습의 파장을 만드냐면 이런 모습의 파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길이가 똑같이 2m니까 얘는 한 파장이 얼마짜리? 2m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안에 몇 개 들어있니? 2개 들어있죠. 그래서 얘를 기본 진동이라고 하면 기본 모습이 2개 들어있어요. 2배 진동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간에 코드를 2군데를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니?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몇 배 진동? 3배 진동. 이거 어차피 2m잖아. 그럼 얘는 한 파장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돼? 얼마입니까? 3분의 4m짜리 파장을 만든 거죠. 맞아? 근데 보면 지금 내가 튕기고 있는 줄은 똑같죠? 같은 매질을 진동시키면 속력은 어때야 되니? 같아야죠. 그래서 속력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V는 F 람다거든요. 그러면 얘 그래서 이 순간의 진동수를 내가 얼마로 볼까요? 3으로 볼게요. 그럼 속력이 얼마짜리 만든 거니? 12. 그러면 속력은 계속 12여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얼마짜리가 된 거니? 6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진동수가 몇 배 커졌냐? 2배 커졌죠. 너네 아세요? 내가 한 옥타브 위에도 한 옥타브 위에도 높이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한 옥타브 윗소리는 진동수가 정확하게 2배 큰 게 한 옥타브 위의 소리입니다. 그 한 옥타브 또 위에 보는 진동수도 2배여야 됩니다. 4F여야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진동수가 몇 배 되니? 2배 됐죠. 한 옥타브 윗소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코드의 원리예요. 요걸로 이번에 자소 쓰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는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9죠. 그래서 얘 한 옥타브 윗소리, 얘 한 옥타브 윗소리, 이거 세 옥타브 윗소리 아니죠. 이거는 2배 커졌고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오려면 그래서 여기서 몇 배 커져야 되니? 4배인데 3배밖에 안 커졌죠. 그래서 2옥타브 윗소리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잡는다는 건 파장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진동수를 다르게 한다는 거야. 맞아? 하겠어? 이런 얘기다. 현악기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관악기는요. 불어서 소리내는 걸 관악기라고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닫혀있는 관악기라고 치자 이게 기주공명 자체의 원리예요. 얘는요. 막혀있는 부분은 무조건 마디, 뚫려있는 부분은 무조건 배. 그러면 얘는 기본 진동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의 기본 진동 형태로 나옵니다. 아몬드 몇 조각? 반 조각. 네. 그러면 요 길이가 2m라고 치자. 얘는 한 파장 얼마짜리 만든 거냐? 8m. 코드를 잡자. 그래서 리코더 이렇게 손을 막죠. 그게 코드를 잡는 거거든요. 여기를 눌렀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 마디.
됐어? 막힌 부분 다 마디가 돼야 되고 여기 마디, 이 새끼 뚫린 부분은 배. 그럼 어떤 모습이 잡혀야 되냐? 이런 모습을 파도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됐어? 얘는요? 3분의 얼마냐? 4분의 3 파장이 열리지. 됐죠? 요 길이가 2m면 한 파장이 얼마냐? 3분의 3분의 4배, 3분의 8 맞네요. 오다 산수했어요. 자, 또 잡아. 여기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코드를 잡을수록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져서 못 만드는 거 중요해요. 알겠냐? 이걸 세우면 기준공명 장치야. 근데 왜그 관악의 경우 똑같이 나가 세게 불면 항상 높은 가는 거예요. 세게 불면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 네. 세게 분다는 그러니까 진짜로 저 바람 힘을 많이 줘가지고 힘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고음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네가 힘을 많이 줬을 때 파동의 모를 변화시켜서 여기 묻혀서 나오게 하는지를 봐야죠. 저는 소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자, 그럼 보세요. 이 기주공명 장치는요, 여기에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거꾸로 그릴게요.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 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급세로 땅 하고 치면 소리급세에서 진동수가 만들어지면서 파장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 소리급세의 파장이 이런 식으로 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맞아? 네. 근데요. 맨 처음에 소리급세를 꽝 하고 내면서 이 물의 높이를 점점 살살 낮추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소리급세의 소리가 웅 하고 크게 들릴 때가 있어. 그 순간이 뭐가 일어나야 되냐? 모감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질 때야. 알겠어? 진폭이 커질 때야. 자, 이 물높이가 어디에 와야 정확하게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냐면 정확하게 와요. 얘가 이제 소리급세가 만든 파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물높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데에 오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을 쭉 빼서 이 물높이가 정확하게 마디에 딱 걸리는 순간에 여기서 오는 파동과 나가는 파동이 보강간섭을 해서 정확하게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 때문에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물높이를 계속 낮춰서 물높이가 어디에 와? 어디에 와? 그 다음 또 다른 마디 여기에 물높이가 오면 또 한 번 쿵 하고 큰 소리가 나요. 됐어? 그러면 한 번 큰 소리가 났다가 물을 계속 낮춰서 또 한 번 큰 소리가 날 때요. 됐어? 요 길이 차이가 뭘까요? 그 파동의 반파장입니다. 그 파동이 반파장이에요.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파동의 파장은 안 보이잖아요. 그 파장을 눈에 보일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기주공명 장치라는 아이예요. 기주공명 장치라는 아이인데 한 번 큰 소리가 났다가 그 다음 큰 소리가 날 때까지 내렸을 때 이 길이 차이가 바로 반파장 차이다. 그러면 이때 요 길이 차이가 20cm라고 치자. 그러면 이 파동의 파장의 길이는 얼마짜리니? 40cm짜리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파장의 길이에 내가 공명장치를 쳤을 때, 그래서 소리급세를 쳤을 때 소리급세의 진동수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40cm니까 0.4에다가 곱하기 진동수 100 하시면요. 아, 얘는 전달되는 속력이 40짜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기에 전달되는 소리의 속력이 40이네? 근데 내가 이 공기 더 뜨겁게 해. 그러면 공기에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더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더 빨라진다는 얘기는 진동수는 어차피 소리급세 진동수는 100 안 바뀌어. 속력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는 이 파장의 길이가 더 모여졌다는 얘기야.
길어졌다는 얘기죠. V는 F 남자니까 얘는 일정하니까 얘가 길어져야 속력이 더 빨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기를 뜨겁게 하면 공기에서 소리 전달 속도가 빨라진대. 그거 어떻게 알아? 이때 이 공기에서 우웅하는 이 간격이 훨씬 더 길어지면 속력이 빨라진 소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측정을 2년 전에 어떤 선배가 했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온도와 습도에 따라 정말 소리의 속력이 바뀌는지를 이걸 치료한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공명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요즘에 뭐 하냐면요. 망했다. 자, 물을 요만큼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같은 컵 속에 집어넣고 두드려서 연주하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내가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 어떤 게 고음이야 또는 불어서 소리를 낼 때 어떤 게 고음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그냥 기주공명 장치잖아요. 단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는 매질을 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불어서 소리를 낼 때 매질을 공기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드려서 소리를 낼 때는 물이 매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바로 요 안에서 파장의 길이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한쪽은 닫힌 쪽이고 한쪽은 열린 쪽이니까 파장의 길이가 요렇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파장의 길이가 요렇다, 얘는 파장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얘 아무도 몇 조각? 얘 아무도 몇 조각? 여기 있잖아요. 왜? 경계변하면 배가 되거나 마디가 되야 되니까. 되겠어? 그러면 얘는 몇 조각입니까? 2분의 1조각이야. 그러면 이 높이가 10cm라고 치자. 얘는 파장이 실제로는 얼마짜리냐? 40cm짜리 에서 파동을 만들 거고요. 얘는 이 높이가 20이라고 하면 파장이 얼마? 80. 얘는 이 높이가 30이라면 파장이 얼마? 120짜리를 만든 건데. 그래서 지금 같은 물이라는 매질이기 때문에 속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파장에다 진동수를 곱하면 속력이 되는데 됐냐? 속력을 얼마로 할까요? 240으로 할까요? 그럼 진동수 얼마짜리? 6짜리. 얘 진동수 얼마짜리? 3짜리. 얘 진동수 얼마짜리? 6. 그래서 그러니 가장 고음은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 자, 공기를 진동시키면 여기가 매질인 거예요. 그러니 얘는 이 모습의 파장을 만든 거고 얘는 이거, 얘는 이거. 그래서 그럼 느껴보시면 파장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음이죠. 그러니까 두드릴 때 얘가 고음이고요. 불 때는 얘가 고음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조절을 해서요. 파장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걸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만들어서 두드려서 연주하는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용한 게 실로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진동시키는 매질이 짧을수록 고음이고 보이세요? 짧을수록 고음이고 보이세요? 그래서 실로폰에 금속 조각의 길이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고음을 누르겠습니까? 짧은 얘가 고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실로폰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장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음을 연주할 수도 있고요. 파장의 길이를 측정하는 게 기준음용 장치다. 그랬을 때 이제 보세요. A. 자, A 보시면 8번. 처음에 웅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웅소리가 날 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기준음용 장치는 반파장마다 큰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A는 반파장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반파장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80. 그럼 한 파장이 얼마나 됩니까? 됐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B도 구해. 166. 얼마입니까? 1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소리 곱셈에 그래서 파장의 길이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파장의 길이는 알았으니까 진동수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아까처럼 속력이 얼마라고 주면 파장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진동수를 구하려면 무리가 없어. 근데 얘는 속력을 안 줬어. 그러니까 진동수를 구해야 돼. 속력도 구해야 되고.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힌트라는 걸 뭘 줬냐면요. 얘는 거기에 결과 1번 보세요. A, B 두 개의 소리곱새를 동시에 올렸더니 2초 사이에 15번의 웅 하는 울림소리가 들려요. 됐어? 네. 소리가 웅 하고 울리는 게 2초 안에 15번이래. 그걸 맥놀이라고 해. 소리의 울림. 그 소리의 울림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종이야, 종. 종을 빵 하고 치면 옹 울리죠. 이게 맥놀이에요. 됐어? 그래서 2초에 몇 번의 맥놀이가 나타나는지 봤더니 15번 나타난대요. 이 맥놀이는요. 두 개의 진동수의 차이가 됐어? 네, 초당의 맥놀이 횟수가 돼요. 진동수가 돼요. 그럼 얘는 2초에 몇 번 울렸으니까 15번 울렸으니까 1초에 몇 번? 7.5번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요. 그래서 요 자체가 7.5가 됩니다. 됐어? 네, 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요. 같은 공기라는 걸 진동시켰기 때문에 속력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속력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진동수는요. V는 F 남자. 그러면 F는 남자분의 V. 뭡니까? 그러고 보면 F1-F2라는 얘기는 사실은 남자 1분의 V 빼기 남자 2분의 V라고 쓰는 게 어때? 납득되지?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분의 15라고. 됐어? 근데 이 새끼 얼마게? 얼마지? 80? 160? 160? 160분의 V 마이너스 166분의 V는 2분의 5. 자, 이제 해줘. 해! 내가 어떻게 해! 빨리 해. V는 저걸 암산 수준 아니니 양현준? 소수점 세 자리까지는 암산으로 하자. 얼마? 당신들만 얹혀놔가지고 진짜 이씨. 만천 1167 아니면 뒤져. 1167 미터 퍼 초. 가자. 가자. 1167. 아니야. 아, 그런 거야. 1167.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아, 67 이렇게 써야지 되는구나. 어디서 지적지 알아서 쓰지. 씨. 그러면 보면은 V는 F 남자가 이거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하겠죠. V가 V였으니까 여기를 11,067 그러면 각각의 진동수가 나오겠죠. 빨리 계산해. 해 빨리. 빨랑 해. 그래서 이게 70점. 162에서 200원. 11,067 정도야 우리가 간단하게 하지. 저거 안 맞아? 아까 그 11,067의 정체 누구야? 기준이요. 그러면 34,200. 뭐라고? 나 안 들렸어. 이거 뭐라고? V가 이게 아니야? 뭔데? 3만 3천. 33,200.
맞아? 네. 3분의 3만 줄이면 그러니까 그럼 완전 60씩 맞는데. 어? 너무 사고 나. 근데 저걸 160으로 나누면 된다. 아니 이거랑 아까 그 만천 아니에요? 만천 1160을 만천. 만천 67 맞는데. 완전 네, 60 맞아. 계산기 돌려도 맞는데. 시에서 마지막 2분의 15를 해야 되는데 안 들려. 마지막 2분의 2분의 5를 5가 아니라 2분의 15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 2분의 15야. 근데 15면은 15는 저 위에 게 맞아. 15면 안 돼. 어? 위에 게 맞아. 아니 이게 맞아? 네. 누르면 되잖아. 그럼 진동수 구해. 270점. 그러면 진동수 F1은 아 그래. 이거지. 270점. 7.5. F2는 200? 된 거야? 간단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이거 부응하는 게그종 그거에 원리 가셨잖아요. 네. 근데 종이랑 비슷한 진 같은 거는 다 문 같은 소리가 나는데. 네 맞아요. 이렇게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소리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울림 소리들이 들려요. 근데 왜 깽가리는 그게 안 돼요? 아 깽가리 같은 것도 됩니다. 근데 소리를 계속 얼마나 빠르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여운이 쭉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깽가리 같은 거 칠 때도요. 뒤에서 손으로 딱 하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울림이 멈추죠. 그게 연주 기법인 거잖아요. 깽가리 같은 거. 네. 넘겨. 자. 이제 속전속결이야. 이젠 뭐 필요 없어. 됐어. 자, 2회차에 쓸데없는 거 다 빼고요. 꼬맹아, 거기에 있는 27페이지에 27페이지가 아니지. 너네 페이지가 다르지. 너네 몇 페이지냐? 3번, 4번, 2회차에 10페이지. 맞아? 10페이지 3번, 4번. 됐어? 자, 생각할 시간 1분. 네. 어? 아, 이거 풀어 왔나? 아, 숙제였나? 아, 숙제였어. 숙제였어? 완전 모르겠다. 자, 닥쳐. 자, 이제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었으니까 문제풀이로 막바로 가요. 3번 문제 보시면요. 3번 문제는 이렇게 물 위에 나무 토막을 띄워놓으면 이 나무 토막이 누르는 무게와 같은 크기의 부력을 받는 만큼 해서 가라앉아 멈춥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물체의 무게와 사실은 얘가 들어가면서 넘친 요만큼에 해당되는 원래 물의 무게가 같은 순간이 그래서 정지 상태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지 상태라는 건 물체의 무게와 부력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무게 구하는 방법 알죠? 무게 구하는 방법은 그 물체의 밀도의 부피의 중력과 속도 곱하는 거고요. 되겠어? 부력 구하는 방법은 뭐죠? 물의 밀도에다가 잠긴 부피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는 거죠. 맞나? 이 정도를 기억하고 가시면 자, 이때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물체의 무게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부력으로 표현하셔도 되겠네요. 어차피 크긴 같으니까. 되겠어? 네. 근데 얘는 부피 대신에 뭐 줬어요? 면적과 뭐 줬니? 높이. 근데 이 높이 실제 높이는 h, 잠긴 깊이는 h0니까 네가 만약에 이걸로 쓰고 싶어? 물체의 밀도 뭐로 줬어요? 맞죠? 물체의 밀도 노를 줬고 물의 밀도 모제로 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준 식으로 쓰려면 로 A 불러 HG로 쓰시면 되죠. 근데 이걸로 쓰고 싶으면 불러요. 로 제로 A
자, 두 번째. 평형 상태에서 물체를 액체 속으로 X만큼 더 밀어. 자, X만큼 더 밀어서 물체가 요만큼 잠든다고 치면 요 X만큼이 더 들어간 거죠. 맞나?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중력과 부력이 크게 같니? 아니죠. 중력은 10이었는데 부력이 갑자기 12가 돼. 더 많이 잠겼으니까. 그러면 합력이 위쪽 방향을 작용하겠죠? 얼마만큼? 이만큼. 맞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작용한 합력은 더 큰 힘인 부력에서 중력을 뺀 만큼일 거야. 그래서 눌렀다가 놓으면 이 새끼가 뭐 하겠냐? 그래서 둥둥둥둥 이지랄하죠. 이거 뭐라 합니까? 단진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단진동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추를 매달았을 때 추를 왕복 운동시키는 게 단진동 하는 거죠. 이때 추가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럴까? 복원력. 그쵸? 그 복원력이 추가 왕복 운동하는 단진동을 만드는 힘인 것처럼 얘도요. 이때 작용한 알자 힘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뭘 만든다? 이게 복원력을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뭐합니까? 단진동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이 가장 클 때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90력. 90력 구하는 식. R분의 MV 제곱 또는 MR 오메가 제곱. 맞냐? 네. 오메가가 뭐예요? T분의 2파이. 되겠어. 그러니 MR T 제곱 4파이 제곱에 90력 생겨요. 이해되죠? 이게 복원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복원력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네, 이해되잖아요. 그럼 이때 부력에서 중력을 뺀 게 복원력이고 그 복원력이 이건 있다. 얘가 왕복 운동할 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 주기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찌깍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얘가 추가로 더 들어갔을 때 결국은 합력은 추가로 들어간 요만큼의 부력이 합력이 되겠죠. 맞냐? 요만큼의 부력이 뭐냐? 로, 제로, A, X, G. 납득 못하면 죽는다. 맞아? 네. 여기서 요거를 뺀 값이 요겁니다. 추가로 더 들어간 부력만큼이. 맞죠? 네. 이게 복원력이 되는데 복원력은요. M, R, 오메가 제곱이라고. 맞아? 됐죠? 이때 거리가 X로 표현하던 R로 표현하던 같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리 지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M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거 뭡니까? 네. 그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되겠어요? 네, 저거 집어넣으셔야죠.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네? 네? 근데 아까요, 우리 아까 이물체의 무게하고 부력하고 같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요걸로 써도 되는 거죠? 이거네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4번은 이거 뭐니? 돌림이죠. 지뢰죠. 받침점 어디야? 자, 이거죠. 내가 보면 여기 있는 요 근육, 이 뼈다귀를 들어 올리고 있죠. 누군가가 이 뼈다귀를 당겨주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근육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근육이 여기 있는 뼈다귀를 당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요. 받침점 어디냐? 여기가 받침대. 그래서 작용점 어디냐? 여기가 작용점. 그래서 네, 힘 어디 주고 있냐? 여기. 맞죠? 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세요. 팔꿈치가 받침점이에요. 되겠죠? 이두박근이 붙어있는 0.05m 팔꿈치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힘점이에요. 그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있는 손바닥이 작용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네,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서요. 네 이 팔에 작용하는 힘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 팔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팔꿈치 받침점.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육이 이두박근이 잡아당기는 힘 작용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볼링공은 손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니? 이렇게 작용하는 거 아시죠? 볼링공이 손을 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힘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찾아봐요. 힘 하나 더 있어. 팔에 무게. 팔에 무게도 있죠. 그래서요. 볼링공이 몇 킬로? 7킬로. 팔은 몇 킬로? 2킬로. 되겠어? 네, 그랬을 때요. 내가 이 이두박근에 줘야 되는 이 힘이 몇 뉴턴이냐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 네, 그럼 꼬매가 봐. 이렇게 되어 있죠. 받침점을 기준으로요. 얘는 이렇게 돌리려면 무슨 뭐 반시계 방향에 돌리면 주죠.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려면 뭘 줍니까? 시계 방향에 돌리면 줘. 됐어. 근데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돌리면 무슨 상태? 평형. 이 얘기예요. 되겠냐? 그래서 첫 번째는 돌리는 평형 쓴다. 그러니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 시계 방향의 돌림과 같아요. 그래서 F 곱하기 얼마니? 0.05는 그래서 2kg니까 얼마? 20 곱하기 얼마 떨어져 있냐? 내 팔의 길이가 3m, 0.3m래요. 아, 팔의 무게 중심까지가 0.2m래요. 신기하고. 그러면 0.2 더하기 볼링공은 7kg니까 70 곱하기 0.3 되겠어? 저 힘 얼마 나오게? 얼마? 500? 500 나오게. 몰라, 내가 안 해봤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렇대. 잘했어. 되겠냐?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됐죠. 망했어요. 왜요?